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국세청이 내년 세금 보고에서 표준 공제 액수를 늘리고 세금률 기준 수입도 올립니다. 모든 납세자의 페이체크 액수가 7% 많아진다는 뜻으로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가솔린 값을 낮추기 위해 1,500만 배럴의 전략용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중간선거에서 투표할 때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답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가 제대로 집계될 것이라고 믿는 미국인은 과반수가 안 되고 미국 민주주의가 아주 잘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9%에 불과합니다. 인종차별 발언 스캔들로 사임 압박을 받고 있는 2명의 시의원에 대해 LA타임스는 세 번째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미 사임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를 위한 첫 번째 실외 캠프를 오픈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보내는 이민자를 위한 캠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지난 2분기 연속 구독자를 잃었던 넷플릭스가 3분기에는 구독자 240만 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의 상징 넷플릭스의 자체 반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병합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 이후 다수당이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앞서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에 따른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가솔린 값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발표를 하는데 이것과는 별도로 미국 국세청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내년에 세금률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세금률 자체는 똑같습니다. 7번째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제 제일 많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37%인데 그것도 이제 다음 단계로 지금 뭐 10%, 20%, 10%, 12%, 22%, 24, 32, 35, 37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지난해까지는 24%를 냈는데 27%, 32% 단계로 뛰어오르려면 적어도 수입이 7% 올랐어야지 그렇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단계로 가지 않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새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내년부터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8.7% 인상해서 받으시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폭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국세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너무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이미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세금 보고를 할 여러 가지 신청서를 받아보시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오늘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CP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모든 직장인들, 저도 그럴 수 있겠는데요. 내년부터 페이체크 액수가 늘어납니다. 이 1985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수정되는 겁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과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공제 액수는 2022년보다 $900가 많게 됩니다. 13,850달러까지 혼자 세금 보고를 하실 때 받게 되고 조인트로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지난해보다 $1,800 많아서 표준 세금 공제가 27,700달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가장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1,400 많이 28,800달러를 까지 그 표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7% 올라가는 겁니다. 세금 보고하실 때 이제 페이첵에서 이미 1월부터 정산이 되고요. 세율에 대해서는 세율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단계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율로 올라가려면 임금이 7%가 올라가야지 된다. 그게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37% 세율을 내시는 분들은
개인 연수입이 57만 8,125달러가 돼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조인트에서 보고하시는 분들은 69만 3,750달러는 돼야지 최고 세율 37%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 두 케이스 모두 전부 그 7%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밖에도 교통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280달러까지 공제가 됐는데 조금 늘어나서 300달러, 건강에 대한 지출이 2,850달러까지였는데 이제 올해는 3,050달러,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에 세금 보고하실 때요. 그리고 최대 근로소득세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Maximum Earned Income Tax Credit도 지난해에는 뭐 한 6만 9천 달러, 6,900달러였는데 내년에는 7,400달러. 선물도 마찬가지로 1,000달러가 예외 세금 안 내는 것이 올라서 17,000달러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어린 자녀에게 이제 미리 적립금을 해서 뭐 대학에 학자금 쓰게 한다 할 때 1년에 17,000달러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 부분도 있죠. 2023년 내년도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유산 상속을 받는 그런 그 납세자는 최대 공제액이 이렇게 많이 제가 그 유산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계산하는 게 서투르네요. 어디까지 최대 공제가 되냐면 1,000만, 10만, 100만, 1,292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한 해 전에 비해서 거의 90만 달러 높게. 아무튼 세금을 내실 때 세금을 조금 덜 내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정도 알아두시고 내년에 세금 보고하실 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대통령이 발표할 것은 12월 달에 1,500만 달러가 아니라 1,500만 배럴 전략적 그 비축유를 방출을 한다는 겁니다. 2주일 전에 오펙 플러스 국가가 특히 사우디와 이제 그 러시아가 편을 먹고 11월부터 하루에 200만 배럴씩 원유 생산량을 줄인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200만 명이면은 세계에서 쓰고 있는 전체 원유의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뭐 개솔린 값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발표를 해놨죠.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 사이에 계속 방출을 했고 마지막에 1,500만 배럴을 방출을 하는 겁니다. 그 양의 마지막입니다. 개솔린 값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 발표를 했었던 그 1억 8천만 그 배럴이 전부 방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러시아나 다른 사태 때문에 오일값, 개솔린값 같은 것들이 흔들리면은 또다시 추가로 방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 비축률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부에 지시를 해서 잘 연구를 해놔라 하는 것까지 아직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또 채워 넣어야지 되잖아요. 지금까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계산한 거 보니까 한 전략적 비축률 원래 가지고 있던 것에 40% 조금 넘게 방출을 하게 된답니다. 12월 달까지 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 새로 채워놔야지 되니까 이제 원유가 67달러에서 한 72달러 배럴당 그 정도 되면은 정부가 다시 사들인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전략적 비축률을 다시 그 썼던 것을 채워 넣는 것도 있고, 또 그 오일 회사에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그 균형에 맞게 오일을 또 뭐 사주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줘서 너무 남아 돌아서 못 팔 것을 걱정하고 생산을 조금 하지 말고 생산을 많이 해라. 전략적 비축류도 한편으로는 방출을 하면서 오일 회사에도 더 많이 생산을 해라. 이건 이제 그 오일 값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결국은 개솔린이니까 개솔린 값을 낮추게 된다는 거고, 개솔린 값이 또 인플레이션, 물가 올라가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니까 렌트비 다음으로 식료품비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이중의 조치를 오늘 그 발표를 할 겁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 개솔린 값이 갤런당 3달러 87센트, 6월달 피크 때는 뭐 5달러, 캘리포니아주는 7달러가 훨씬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가격 조절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이제 계속 시간을 보고 미국과 유럽이
더 이상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면 자국이 힘들어진다 하는 것을 견디는 그때를 지금 푸틴 그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그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푸틴이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케빈 맥카티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가솔린 값을 줄이기 위해서 전략적 그 비축률을 다시 방출한다 하고 발표를 한 것이,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보고 그런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이 경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8명이랍니다. 어제는 제가 해리스 폴과 하버드 대학교의 여론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팅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제와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10명 가운데 8명이 경제가 중요하다. 81%였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이 1% 모자란, 포인트 모자란 80%가 인플레이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경제와 인플레이션은 한 몸입니다. 그리고는 범죄였거든요. 어제 하버드 대학과 해리스 폴의 공동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경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가 74%, 범죄 68%, 이민 59%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는 뭐 낙태에 대해서 이게 그 공화당이 그 상원과 하원에서 전부 다수당이 되면은 연방 대법원에 이어서 이제는 의회에서조차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만약에 그게 법으로 집행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느 지역, 보수 지역, 진보 지역 상관없이 여성들은 큰 그 기본권을 위협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하세요. 민주당에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같은 법이 본인 통과가 돼서 본인의 책상에 오면은 비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 낙태보다는 이렇게 경제에 훨씬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대통령이 그 같은 그 행보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가 정말 3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중간 선거 결과가 제대로 집계될 것이다라고 믿는 미국 사람들이 반도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아주 잘 작동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9%에 불과합니다. AP통신과 노크센터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민주주의가 기능을 잘하네요. 37%, 52%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합쳐서 52%입니다. 선거 결과가 정확하다고 확신합니다가 47%밖에 안 됩니다. 2020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는 39%였으니까. 그리고 이게 왜 47%밖에 안 되냐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은 74%가 뭐 선거하면은 그 결과를 믿죠. 당연히 믿습니다. 올해도 라고 얘기하지만 공화당은 25%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에서 공화당의 뭐 주지사 후보로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로컬 앵커 출신의 후보가 선거에서 만약에 진 것으로 집계가 되면은 패배를 시인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대부분의 공화당의 후보라든가 공화당의 그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이건 무슨 뭐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것만큼이나 차이가 커서, 민주당의 77%는 선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이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공화당은 51%, 그래도 많은 편이네요. 그렇지만 26% 차이가 나죠. 선거구를 공화당이 이제 그 주로 공화당에 그 어울리게 그 조절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 왔죠. 그리고 민주당은 51%가 아니 선거를 잘 하지 못하도록 유권자를 압박하는 게 문제야라고 하지만 공화당은 그 반도 안 되는 23%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도 주민투표에 많이 올라가 있는, 투표를 할 때 더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디 확인하고 사인 확인하고 하는 것, 그런 과정을 해야지 된다는 게 공화당이고, 민주당은
어쨌든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그 본인이 막 가짜로 등록을 하고 그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리고 또 무의식 중에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투표하는 과정을 간소화해서 투표하는 사람을 많이 늘려서 그걸 이제 반영을 정책에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58%가 선거에 부정선거 사기가 있는 게 너무 큰 문제야 라고 하는데 또 민주당은 18%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중간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지만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떻게 싸우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AP통신과 노크센터가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112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3.8%포인트 오차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죠? 잠시 뒤에는 지난번 제가 2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런 사설을 썼을 때 일주일 사이에 아니 사흘 사이에 2번 같은 이슈의 사설을 썼네요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3번 같은 사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문제 이런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그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인 데이빗 브룩스 씨가 로스앤젤레스 그 시의회에서 시의장, 시의원들 그리고 이제 노동협회의 회장이 이제 전부 그 라티나들이 우리가 인구는 많은데 너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다. 이걸 어떻게 선거구를 재조정해서 우리의 힘을 그 인구비에 맞게 갖도록 해야지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원주민계라든가 또 다른 그 아르메니안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동료와 동료의 어린 아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데이빗 브룩스 씨가 칼럼을 썼는데 인종이 모든 것의 전부일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뭐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그걸 소개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사설을 전해드리고 잠시만이라도 그 내용을 조금만이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맨 끝에까지 가면 항상 인종이잖아요. 미국에서 그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돼서 경멸했었던 사람이 많고 그 같은 것에 힘을 받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도 많은 그 기여를 했고 그 부분이 결국은 인종이고 우리는 미국에서 얼마 지나면은 뭐 다수 소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지금은 우리 살아생전에는 소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사설은 케빈 들레온, 길 세디오는 이미 사임했다 하는 제목입니다. 사임하라고 LA 타임스가 2번이나 사설에서 썼는데도 사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리 마티네스 그 시의장 사임한 그 6지구 시의원과 란 에레라 노동협회의 회장 이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갔다. 금방 이제 며칠 만에 사임을 했으니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길세디오는 발언은 안 했다고 하지만 말리지 않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동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겠죠. 그들은 언제까지 그들의 자리를 지킬까? 케빈 들레온과 길세디오를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이상 그 오디오 기록이 나오고 나서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데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유권자와 그리고 이제 각 분야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까지 그리고 세 사람이 다 민주당이잖아요. 슬프게도 인종에 대해서 그걸 확 터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 같다. 두 사람은. 지난번 사설에서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했고 더 강해졌다는 기운은 잘 못 느끼겠어요. 아무튼 강할 때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조금 노골적으로 그 LA 타임스의 그 아주 중요한 신문에 사설에서 평소에 하는 그 좀 뭐라고 할까요? 점잖음을 좀 벗어버린 사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22만 9천 달러 연봉 그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건 사람들의 인내심 테스트를 중단을 해야지 된다. 시간 낭비고 인내심 낭비고
돈 낭비다. 그런 거 테스트하지 말아라. 중단해라. 지금 사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원회 일거리도 없는데 이건 이제 지금 어제 새로운 의장이 탄생을 했는데 그 의장이 탄생하기 전에 미치 오퍼렐 시의장 대행이 이 사람들 소위원회에서 뭐 주택개발 소위원회 아니면 뭐 홈리스 이런 것의 소위원회에서 일을 못하도록 했잖아요. 의원 자리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유권자들이 뽑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할 일도 없는데 돈 받으면 안 되지. 일 안 하고 돈 받으면 안 되지. 이게 LA타임스 사설입니다. 시의회 미팅도 안 나오잖아. 못 나오잖아. 시위대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케빈 들레오는 숨은 듯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하이드했다고. 그리고 리턴콜도 안 준다. 전화를 해도 리턴콜도 안 주고 그것도 시의장 대행이 미치 오프렐 시의장 대행이 전화를 해도 리턴콜도 안 준다. 길 세디오는 뭐 여러 가지 뭐 reflection of my life 한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거 참 LA 시의회가 15명 가운데 3명이 비었다. 어제 이제 그 남아있는 시의원들 만장일치로 폴 크래코리언 2지구입니다. 뭐 샌프란도 밸리도 포함해서 2지구의 시의원이 본인이 원했었고 시의장으로 됐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시의회에서 2024년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좀 그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시의회도 좀 확장하는 그건 이제 좀 더 쪼개서 시의원이 15명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으로 따지면 거의 한 400만 명 인구를 15명으로 나누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주의 의원들보다 주의회의 의원들보다 로스앤젤레스의 시의원들이 봉급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거의 23만 달러라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데이빌 류 시의원이 시의원 됐었을 때 그때가 뭐 한 5년쯤 전이니까 그때는 18만 달러 플러스 알파였으니까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러니까 23만 불이 된다는 거죠. 길 세디오는 지금 사임에도 그냥 대체할 사람이 있습니다. 유니스 헤르난데스 지난 6월 달에 예비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12월 달에 원래 취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없고 케빈 들레온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사임을 한 누리 마티네스 시의원과 마찬가지로 2024년 언제까지니까 2년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사임하면은 뭐 이 누리 마티네스와 같은 때에 이제 특별 선거를 치르면 된다 하면서 과정까지 쭉 상기시키면서 사임해라. 이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지금 열흘 됐네요. 일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지지난주 일요일에 이 같은 것을 발표를 했으니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를 했으니까 열흘 만에 같은 이슈로 3번을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데이빗 브룩스 씨가 인종이 전부일 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신들에게 이제 유리하게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거 10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한인타운은 늘 한인타운을 이리저리 쪼개서 한인 시의원 나오기 힘들게 했다 했는데 우리가 그걸 딱 모으는 것을 해냈죠. 여러 사람들이 애를 써서. 그런데 이 데이빗 브룩스 씨가 사설을 쓴 것 가운데서 가장 저에게 와 닿았던 것은 이 말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미래의 버전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인종적으로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고 머지않아 어떤 단일 다수 그룹은 아직까지는 백인이지만 없을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캘리포니아처럼 라티나가 히스패닉계가 더 많은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들 말고 실제 우리 삶에서는 자꾸만 인종들이 화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아시아계 신혼부부 10쌍 가운데서 3쌍은 다른 인종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딸이 되었건 아들이 되었건 뭐 다른 인종들과 많이 결혼하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결혼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따님, 아드님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히스패닉계는 더합니다. 4명 가운데 1명, 아시아계는 10명 가운데 3명이
다른 인종이나 다른 민족과 결혼을 했고 그게 그거죠. 그리고 히스패닉계도 4명 가운데 1명 25%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20%, 5명 가운데 1명이 다른 인종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면은 딱 어느 인종이라고 말하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실제로 백인들도 내가 일단 그 백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white people도 40% 정도는 내가 white은 white인데 이제 다른 정체성 뭐 이것은 뭐 히스패닉계 white이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뭐 타이거 우즈가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몇 %씩 이렇게 하면은 아주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은 내가 뭐 백인이야? 내가 완전한 에이시안이야?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본질적으로 이 정체성, 인종에 대한 정체성도 미국에서는 진화된다고 데이빗 브룩스 씨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딱딱하게 묶여있는 인종 구분 이런 것에 해서 또 정치인들이 거기서 본인들의 파워를 유지하고 더 많은 파워를 갖기 위해서 조작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계속되는 집단 갈등이고 이런 집단 갈등이 로스앤젤레스만의 문제겠는가. 이 로스앤젤레스를 보면서 미국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게 데이빗 브룩스 씨 컬럼리스트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사실은 미국에서 그 한인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데 이민에 관해서요. 그 이민도 난민 신청자라든가 망명 신청자라든가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되는데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개인의 의견이 다른 것처럼 도시의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뉴욕시가 첫 번째 이민 캠프를 야외 실외 이민 캠프를 오픈을 했습니다. 텐트 캠프라고 부르더군요. 그렇다고 뭐 텐트를 쳐놓은 건 아니고요. 빌딩이 아니지만 모양은 갖췄습니다. 그 랜달스 아일랜드에 84,000 스퀘어 피트니까 크죠. 뭐 월마트 같은데 5만, 6만 뭐 이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큰데 망명 신청자 처음에는 남자 500명을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추가로 500명을 더 지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뭐 얼만큼을 받는다는 이런 제한은 없고 임시니까는요. 목표 자체는 이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오시는 분들이냐면은 텍사스에서 거의 그 망명 신청을 하고 와서 한 나흘 정도만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야외에 있는 텐트에 레크리에이션 룸도 있고요. 이게 미국인 거죠. 그러니까 또 오기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사니까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못 먹고 못 산다는 사람 올 때 당분간이라도 거처할 수 있게 뭐 방 한 칸이라도 내주고 따뜻한 물이라도 주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룸도 있고 카페테리아도 있고 여기서 하루에 3번 음식을 당연히 무료로 줍니다. 세탁장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난민이 사는 것보다는 낫겠다 하는 게 얼핏 그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뉴욕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쉘터 시스템과는 구분이 된답니다. 쉘터 시스템도 적정 기준이 있잖아요. 그 적정 기준까지는 그 표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랍니다. 쉘터에도요. 침대가 있으면 침대와 내가 누워있는 침대와 옆 사람 사이에 적어도 3피트는 떨어져야 된답니다. 큰 뭐 운동선수가 6피트라고 기준을 잡는다면은 그 운동선수 반 정도 키, 그 정도는 해야지 된다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못했대요. 침대를 조금 더 들여놓기 위해서 그렇죠. 텍사스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보내니까 out of control이다. out of 컨트리가 아니라 out of control이라고 하면서 에릭 아담스 시장이 시의 비상사태를 지난주에 선포를 했죠. 그래서 이민자가 이제 당연히 무료로 지낼 수 있고 또 오고 가고 들고 나고 하는 그런 것은 자유로운데 10시를 통행금지로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만일의 그 안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에릭 아담스 시장이 하는 얘기가 뉴욕은 언제나 국가의 모델이었다. 우리가 그 난민 신청자, 망명 신청자에게 영원 무궁토록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라도 도움을 줘야지 된다 해서 뉴욕시는 이렇게 하고 있고 텍사스는 보내고 있고 플로리다도 보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누가 누구를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텍사스주나 플로리다주에서 처음부터
이민을 와서 아니면 그곳에서 태어나서 사셨던 분들은 그곳의 언론 매체를 접하고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왜 이민을 우리도 힘든데 난민까지 받고 망명 신청까지 받는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처럼 언론 매체도 더 진보적이고 하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이 미국에 올 땐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엘살바도르,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에 미국이 그 독재자들을 때로는 지원도 하고 아니면 그 독재 정권과 때로는 등을 돌리고, 지금의 마두로 정권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독재 정권과 등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 나라를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압박하니까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다. 그리고 독재자들은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더 부정부패를 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을 말을 듣게 하려면. 그렇게 해서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양심상 죄책감도 느끼고 하니까 그곳에서 오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런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 거겠죠. 잠시 뒤에 반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요 무슨 넷플릭스 팬이어서가 아니라, 넷플릭스를 보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뉴스를 하는 사람이 뉴스를 전할 때는 어떤 그 의도가 있잖아요. 그 넷플릭스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상관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항상 요즘에 특히 더 많이 느끼거든요.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끝까지 무슨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걸 차고 나가야지 돼 하는 생각에서 전해드립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2분기, 1사분기, 2사분기 독자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죠. 그거 봐, 경쟁이 세니까 애플 플러스 같은 데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고 애플 플러스에서 빠찡코 같은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쟁사도 너무 많고 훌루 등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게 미래가 있는 거야, 이런 등등의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하는데 50% 훨씬 이상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3분기 들어서 구독자가 240만 명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넷플릭스가 한 100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24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1분기에는 처음으로 10년 만에 줄어들었습니다. 20만 명이. 2, 4분기에도 97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그건 또 넷플릭스가 예상한 것보다는 적게 줄어든 것이기는 합니다. 반전이 어디서 왔는가? 방송도 컨텐츠잖아요. 넷플릭스도 컨텐츠. 여러분들께서 장사를 하시면 장사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손님과의 관계가 그렇고 가격이 싸고 다 좋지만 물건이 좋아야지 되잖아요. 가격 대비 물건이 좋아야지 되는 거죠. 넷플릭스의 컨텐츠 때문에 반전을 했다는 겁니다. Stranger Things Fourth Season이 지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영어 TV쇼 두 번째 그 True Crime Series, 그 더머라는 그런 것들이 두 개가 이제 살렸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넷플릭스가 6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어려움도 경험을 했네. 다시 성장을 해야지. 그 성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고, 3, 4분기에 240만 명 구독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4, 4분기에는 거의 배인 45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답니다. The Crown 그 시즌 5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11월 3일부터, 그리고 그 전에도 한국이나 미국, 캐나다에서 전부 새로운 광고가 조금 들어가고, 한 달 구독료가 $6 99센트짜리도 지금 선보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패스워드 쉐어링도 내년 초부터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죽었다. 6개월 동안 사람들이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넷플릭스는 죽었다 할 때 넷플릭스가 넋을 놓고 있었다면 6개월 만에 이렇게 상상하지 못한 반전은 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상하기 힘들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인 것 같은데요. 전에 그
90년대에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강간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잡지의 컬럼니스트, 지금은 이제 그분도 나이가 많이 드셨죠. 그 진 캐롤이라는 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김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재판을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를 해왔습니다. 그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이제 재판에서 질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난주에 판사가 이거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연기하는 것을 허락을 할 수가 없어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고소 케이스입니다. 이제 그 고소 케이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하자면 데포지션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중상모략 케이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갈 길도 멀고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이것은 깊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존 드럼 특별검사,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그 당시에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법무장관인 빌 바 법무장관이 딱 특별검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법무장관이 들어와서 행정부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조사하시오 했었던 것.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2016년도에 대선 당시에도 뭔가 트럼프 캠페인 본부와 러시아와 연관이 있었는가. 또 트럼프는 그 이전에 뭐 러시아 은행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가. 이런 많은 것들을 이 크리스토퍼 뭐였었죠? 그 영국의 크리스토퍼 스틸 전 스파이였고, 스파이들은 스파이국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어떤 그 정보를 찾아주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만든 그 나시에라는 스틸,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스틸 나시에라는 것이 막 나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열흘 전에 버즈피드라는 그 온라인 매체에서 딱 이걸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이게 누가 그런 거야? 이거 힐러리 클린턴 측에서 조작을 한 거야? 힐러리 클린턴을 돕는 법률 회사에서 뭐 퓨전 GPS라는 곳에서 한 거야 하면서 이게 다 가짜야 뭐 하고, 크리스토퍼 스틸에게 그러한 정보를 준 사람에 대한 어제 그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고 덴첸코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와 러시아가 관계가 있다 하는 그 정보를 그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영국의 그 정보원 출신의 이 사람에게 줘서 그 같은 보고서를 딱 만들어서 발표를 한 것.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3년도 넘게 쭉 존 드럼 그 특별검사가 이제 조사를 해왔었는데 패소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이고 덴첸코라는 이 사람 러시아 태생으로 이제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그 스틸 다시에라는 거, 그 서류를 만들도록 한 이 사람이 FBI에 뭐 거짓말을 했었다라고 이제 그 특별검사 그 존 드럼이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하나 기각했고 판사가, 그리고 어제 4가지를 다 기각을 해서 이 사람은 이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특별검사가 존 드럼이 뭐를 해낼 거야 하는 건 이제는 완전히 물거품이 돼서 여기서 끝났다. 이제 저도 이 내용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 내용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과연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서구는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 시리아, 벨라루스, 그리고 나이지리아 뭐 이런 나라만 인정을 하는 그 우크라이나 4개 병합 지역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비상사태, 비상계엄령을 내렸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국경이 닫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행 제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검열 같은 것을 많이 하겠죠. 모임 제한도 있을 수 있고, 수만 명의 또 민간인과 러시아가 임명한 사람들이 헤르손 지역에서 떠난다고 하니까요. 헤르손 지역도 병합 지역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면 케빈 메카티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하원 원내 대표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우리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펀치볼이라는 요즘은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그런 그 매체들이 많아서요. 펀치볼 뉴스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경기가 침체됐는데 그리고 미국 국경이나 잘 지키세요. 우크라이나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뭐 국제적인 이슈만 집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과 유럽에서 걱정하는 일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줄어들 때 그리고 그게 곧 블라디미르 푸틴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케빈 맥카티도 블라디미르 푸틴을 히틀러에 비유하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돈을 주는 거는 안 된다. 돈은 안 주고 어떻게 또 이기라는가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오겠지만 5월 달에도 공화당 의원들 57명이 400억 달러 지원할 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더 이상의 지원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하는 말 가운데서 나토 동맹국들보다 왜 미국이 더 많이 내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러시아와 오히려 경제적인 관계를 미국보다는 많이 갖고 있고 지정학상으로 가까우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이념적인 싸움 같은 것도 그 하기도 하잖아요. 유럽에는 뭐 원래 뭐 공산당도 있고 사회주의자들도 많고 하지만 그런 점이 조금 다르다고는 보여지고요. 네, 밥 우드워드라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취재한 그 지금도 워싱턴 포스트의 아주 선임 대기자죠. 지난번에 책을 내고 다음 주에 이제 오디오북 8시간짜리라고 하는데요. The Trump Tapes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집무실에서 트럼프를 인터뷰할 때 트럼프가 그 김정은 위원장과 그 교환한 이런 편지 27개인가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거 정말 비밀이야. 이거 내가 보여줬다고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비밀인 걸 알았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비밀이 아니라고 좀 주장을 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어제 이란의 그 클라이머로 서울에서 대회하고 히잡 안 쓰고 했다 해서 이제 빨리 그 불려갔다는 그 사람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환영 인파가 말도 못하게 많았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